이 낡은 통장 하나에 당신 아내의 30년 인생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 전 갓 40을 넘긴 저와 어린 아들을 버리고 야반도주한 아내. 제 기억 속에서 그 이름 석자는 이미 지옥의 동의어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의 인생이 담긴 통장이라니요. 그것도 생전 처음 보는 대기업 회장이라는 작자가 내밀고 있는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야기를 마저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억울하고 기막힌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하루였습니다. 72 목수일에서 은퇴한 지는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평생을 옹이 박인 나무와 씨름하며 살아온 제 손에는 이제 망치 대신 약봉지가 들려 있습니다. 삐걱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일어나 아침 겸 점심으로 식은 밥을 물에 말아 넘기던 그때였습니다.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 하도 이상한 전화가 많아 끊어버릴까 하다가 혹시나 읍내보건소에서 온 전화인가 싶어 퉁명스럽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젊고 차분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례지만 김철수 선생님 되십니까? 그런데 누구요? 아, 저는 늘 푸른 요양병원 사회복지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양병원? 귀찮다는 생각에 인상이 절로 찌푸려졌습니다. 내가 갈 때는 거기가 아니라 산이야, 이 양반아. 그렇게 쏘아붙이고 끊으려는데 여자의 다음 말이 제 심장을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보호자로 등록된 오미자님께서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연락을 드렸습니다. 오미자. 자. 세상에 수많은 오미자가 있겠지만 제 인생에서 그 이름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순간도 편안하게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름.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밤이면 저도 모르게 욕설과 함께 튀어나오던 그 이름. 수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녹슨 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누구요? 오미자님이요. 환자분께서 입원하실 때 유일한 가족으로 남편분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두셔서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남편? 그 여자가 감히 내 이름을, 내 연락처를 남겨뒀다고. 뻔뻔함도 이 정도면 병입니다. 아니, 병원에 있다니 진짜 병이 맞나 보군요. 당신들 뭐야? 보이스피싱이지? 내가 그딴 수법에 넘어갈 사람으로 보여? 선생님,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오미자 환자분, 저희 병원에 입원하신 지 3년 되셨습니다. 치매세요. 중증이십니다. 치매. 그 단어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독하고 모질었던 여자. 매정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던 그 여자가 치매라니. 모든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니.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다며 병든 남편 수발드는 건 지옥이라며 떠났던 여자.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떠났던 여자. 그 여자가 늙고 병들어 요양원에 있다. 꼴 좋다 인과응보다. 그렇게 되뇌었지만 마음은 조금도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올해 42이 된 아들 민준이. 이 녀석은 어릴 적 상처 때문인지 지금도 저와는 서먹한 사이입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수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래서요? 아버지는 지금 그 여자한테 가보시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소식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알아서 뭐하게요? 30년 전에 우리를 버리고 떠난 순간 우리한테 엄마라는 사람, 아버지한테 아내라는 사람은 죽은 거잖아요. 그 여자가 죽든 살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절대 안 갑니다. 아버지도 괜한 생각 마세요. 아들은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틀린 말 하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여자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왜 자꾸만 심장이 멋대로 뛰는 걸까요? 찬물을 한 사발 들이켜도 들끓는 속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속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아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내 세상의 전부였고 내 젊음을 다 바쳐 사랑했던 여자. 원망과 증오로 덕지덕지 덫을에 잊고 살았지만 그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는 분명 애틋함이라는 감정도 남아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봐야겠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30년 만에 만나는 그 여자의 얼굴은 어떻게 변해 있을지, 나를 버리고 떠난 대가로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게 늙어버렸을지 똑똑히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용서도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기나긴 증오의 끝을 확인하기 위한, 나 자신을 위한 마지막 절차 같은 것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옷장 구석에서 가장 좋은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꼬부랑 할아버지였습니다.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30년간 나를 지옥에 살게 한 그 여자에게 과연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니,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머릿속이 다시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놈이 운전하는 차는 제 낡아빠진 트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부드럽게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30년 묵은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요동치고 있었지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미자, 그 지긋지긋한 이름 석자. 그리고 그 얼굴에 대고 쏟아부을 30년간 사귀고 사겨온 원망의 말들. 꼴 좋다, 아주 꼴이 좋아. 남편하고 자식 새끼 버리고 도망간 대가가 고작 그거냐? 이제 와서 나를 찾다니 내가 우스워 보여? 어디 가서 빌어먹다 이제 정신까지 나가버린 게냐? 수십 번, 수백 번을 되뇌었던 말들인데도 입안에서만 까끌까끌하게 맴돌 뿐 차마 소리가 되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옆에서 운전대를 잡은 아들 민준이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혹은 모른 척하는 건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앞만 보고 있었지요. 어릴 적에 어미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저놈 가슴에도 대모처럼 박혀있을 테니 오죽하겠습니까? 이윽고 차가 멈춘 곳은 제가 상상했던 허름한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번듯한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에 잘 가꿔진 정원까지 갖춘 마치 고급 호텔 같은 곳이었죠.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곳에 있으려면 돈이 대체 얼마나 든다는 말인가? 설마 그새 돈 많은 남자라도 물어서 팔자라도 고친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속에서 다시 한번 천불이 치솟았습니다. 아버지, 다 왔어요. 들어가시죠. 아들의 재촉에 마지못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자 서늘한 공기와 함께 은은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다가와 저희를 안내했지요. 복도는 어찌나 길고 깨끗한지 제 더러운 작업화가 바닥을 더럽힐까봐 괜히 발을 끄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30년입니다. 강산이 3번이나 변하는 시간.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그 여자를 용서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난에 지쳐 어린 아들과 병든 저를 버리고 야반도주한 그날 이후로 제 인생에서 아내라는 존재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차라리 죽었다면 이렇게까지 증오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드디어 직원이 한 병실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미자 환자분, 이쪽 방에 계십니다. 지금은 창가에서 노래 부르고 계실 거예요. 노래?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 혼자 피눈물을 삼키며 아들을 키우는 동안 그 여자는 팔자 좋게 노래나 부르며 살았단 말인가.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30년간 준비해온 모든 독서를 저 얼굴에 퍼부어 주리라. 다시는 나를 그리고 내 아들을 찾을 생각조차 못하도록 모질게 짓밟아 주리라. 그렇게 다짐하며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창가 흔들의자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는 한 늙은 여인. 햇살에 비친 하얀 머리카락, 쪼그라든 어깨, 뼈마디가 앙상하게 드러난 손. 제가 기억하던 젊고 생기 넘치던 오미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을 뿐이었죠. 제가 멍하니 서 있자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텅 빈 눈동자. 초점 없이 허공을 헤매는 그 눈과 마주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겨우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미자.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여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듯 멀뚱멀뚱 저를 쳐다볼 뿐이었죠. 옆에 서 있던 간호사가 보다 못해 여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손님 오셨어요. 아드님이랑 남편분께서 오셨네요. 남편이라는 말에 그 텅 비었던 눈동자가 아주 희미하게 흔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고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나야. 나라고. 철수. 김철수. 30년 전에 당신이 버리고 간 그 남편. 제 말에 여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총각은 누구신데 나를 찾으시나? 우리 신랑은 목수일 나가서 아직 안 왔는데.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내가 증오와 복수심으로 버텨온 그 30년이라는 세월이 이 여자에게는 존재하지도 않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 기억 속에서 깨끗하게 지워져 버린 겁니다. 뭐라고? 우리 신랑은 손재주가 참 좋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준다고 그랬는데 언제 오려나? 그러면서 여자는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분노, 허무함, 배신감, 그리고 이름 모를 슬픔까지. 온갖 감정이 뒤섞여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야, 이 여자야. 정신 차려. 나야, 나. 내가 지긋지긋하다며 도망친 남편이라고. 저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제 고함 소리에 잠시 놀란 듯 어깨를 움츠렸다가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치 시끄러운 매미 소리쯤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30년의 고통과 원망은 대체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차라리 나를 보고 욕을 하고 머리채를 잡고 싸웠더라면 속이라도 시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 여자는 나를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린 겁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잔인한 복수가 또 있을까요? 나는 그 여자에게 복수하러 왔다가 도리어 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가장 끔찍한 복수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아들놈이 겨우 부축했습니다.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모든 게 끝났다. 내 30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내 오미자. 그 여자는 텅 빈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원망과 증오마저 무디게 만들 줄 알았는데 그건 저의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의 얼굴 앞에서 제 가슴 속에서는 허무함보다 더 지독한 분노가 들끓어 올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저는 차라리 모든 걸 외면하고 돌아서기로 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인연의 끈을 여기서 완전히 끊어버려야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요양원 복도를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보호자님. 뒤에서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젊은 원무과 직원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라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내가 왜 보호자요? 난 저 여자랑 30년 전에 끝난 사이요. 서류상으로도 깨끗하게 정리된 남남이라고. 저는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제 앞에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 김철수 어르신 맞으시죠? 오미자 환자분 처음 입소하실 때 유일한 가족으로 기록된 분이 어르신뿐이라서요. 다른 건 아니고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귀찮다는 듯 직원을 따라 들어간 상담실. 낡은 소파에 몸을 기대자 직원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뻔한 이야기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밀린 병원비를 내라거나 아니면 이제라도 보호자 노릇을 하라는 그런 말이겠지요. 어떻게든 뿌리치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며 팔짱을 꼈습니다. 무슨 용건이요? 돈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시오. 나한테는 그럴 돈도 이유도 없으니까. 그런데 직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비용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오미자님 병원비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밀린 적 없이 완납되고 있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밀린 적이 없다고? 아니, 그보다 3년? 그 여자가 이곳에 온 지 벌써 3년이나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게 무슨 소리요? 누가 병원비를 낸다는 말이요? 그게, 저희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 후원자분께서 신원을 밝히길 원치 않으셔서요. 후원자라니. 평생 가난에 허덕이며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았던 그 여자에게 정체를 숨긴 후원자가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수하며 되물었습니다. 후원자. 그래봤자 한 달에 몇십만 원이나 되겠지. 그런 푼돈 가지고 유세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오미자님은 저희 요양원에서도 가장 좋은 VIP 병실을 쓰고 계십니다. 전담 간병인의 특별 식단까지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만 500만 원이 넘습니다. 500만 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나무를 깎고 망치질을 해서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이 고작 1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500만 원, 그것도 3년 동안이나 말없이 돈을 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아들 민준이 녀석인가?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녀석은 어릴 적 엄마에게 버림받은 상처로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이를 가는 녀석입니다. 게다가 대기업에 다니긴 해도 이제 겨우 과장 나부랭이가 그런 거금을 감당할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 대체 누구란 말인가? 제 머릿속에 아내의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그 여자 나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났던 건 아닐까? 30년 전 나를 버리고 도망간 이유가 가난 때문이 아니라 다른 부잣집 남자 때문이었던 건 아닐까? 끔찍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다시 한번 시커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후원자라는 사람 누군지 당장 알려주시오. 내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요.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는 후원자분의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약속된 사항이라서요. 더 이상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요양원을 나섰지만 제 발걸음은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아들 녀석의 회사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퇴근 시간 수많은 사람 속에서 낯익은 아들 녀석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다짜고짜 아들의 팔목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민준아, 너냐? 내 엄마 요양원비 내가 내고 있었던 거냐? 갑작스러운 제 등장과 질문에 아들 녀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라니요? 엄마를 찾으셨어요? 녀석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는 순간 제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여자가 나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 갔단 말인가?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아들을 뒤로 한 채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원망과 증오, 그리고 정체 모를 후원자에 대한 의심이 뒤섞여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대체 누구인가? 어떤 놈이기에 내 아내에게 3년 동안 1억 8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쓸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이 미스터리의 끝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그 후원자라는 작자의 정체를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저는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매달 500만 원, 3년이면 1억 8천만 원입니다. 평생 땅만 파고 살아온 저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무슨 꿍꿍이로 내 아내의 병원비를 대고 있다는 말인가?
빚쟁이라도 꼬인 건가 아니면 혹시 30년 전 그 여자가 나 몰래 무슨 몹쓸 짓이라도 저지르고 다닌 건 아닌가. 온갖 끔찍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다시 그 요양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내 아내의 일입니다. 30년간 남처럼 살았다고는 하나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내 아내인 사람의 일인데 내가 모르는 돈이 오가는 이 상황을 도저히 묵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마자 원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놀란 원장의 얼굴을 마주보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내 사람 병원비 대체 누가 내고 있는 겁니까? 원장은 곤란한 표정으로 쩔쩔매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죠. 하지만 저도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절로 높아졌습니다. 개인정보요? 지금 내 아내 일이요. 법적인 보호자인 내가 알 권리가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당장 말해주지 않으면 경찰 부르고 언론에 다 터뜨릴 거요. 이 요양원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낱낱이 밝혀야겠다, 이 말이요. 제 기세에 눌린 것인지 아니면 제 주장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인지 원장은 한참을 망설이다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저희도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후원자분께서 신분을 밝히는 것을 극구 원치 않으셨어요. 하지만 어르신께서 이렇게까지 나오시니 제가 그분께 연락을 드려 어르신의 뜻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허락하신다면. 결국 저는 요양원 근처 허름한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연락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주머니 속 낡은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젊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철수 선생님 되십니까? 그렇더만 누구시오? TJ 그룹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오전 10시 저희 본사 로비로 오시면 저희 직원이 안내해 드릴 겁니다. TJ 그룹.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신문이며 TV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떠들어대는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바로 그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왜 나 같은 늙은 목수에게 연락을 한단 말인가. 게다가 회장님이 직접.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지만 이것이 후원자의 정체를 알 유일한 단서라는 생각에 일단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 우뚝 솟은 TJ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유리 건물은 평생 흙과 나무만 만지며 살아온 저를 초라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현기증이 날 것 같은 거대한 회전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약속이라도 한 듯 정장을 입은 젊은 직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저를 안내했습니다. 임원들만 사용한다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침묵 속에서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이윽고 육중한 문이 열리고 눈앞에는 거대한 집무실이 펼쳐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발 아래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그리고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하고 위험 있는 책상. 그 뒤편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지만 세월의 흔적보다는 품위와 위엄이 먼저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값비싼 맞춤 정장과 반짝이는 구두, 손목에 찬 시계까지. 저와는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가 바로 TJ그룹의 총수 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소파로 안내하며 직접 차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차 맛을 느낄 경황이 없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이라고 하셨소? 당신이 내 아내의 후원자요? 박태준 회장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담담한 인정에 오히려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대체 왜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아내에게? 이유가 뭐요?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아무 상관도 없는 내 아내의 병원비를 대주고 있는 거냔 말이오. 내 아내한테 무슨 빚이라도 졌소? 저는 저도 모르게 쏘아붙였습니다.
돈 때문에 아내를 버렸다고 더 나은 삶을 찾아 도망갔다고 30년간 원망해 온 아내였습니다. 그런 아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과 엮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고 그 관계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길한 상상으로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혹시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라도 맺었던 것일까? 그래서 그 죄책감에 박태준 회장은 제 격앙된 목소리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선생님. 선생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해는 마십시오. 선생님의 아내 오미자 여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가 내 아내가 아닌 오미자 여사라고 칭하는 순간 저는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저보다 그가 내 아내를 더 잘 아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어라 더 따져 물으려던 순간 그가 제 말을 끊고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제가 오미자 여사님께 아주 큰 빚을 졌습니다. 돈으로도 갚을 수 없는 평생을 바쳐도 다 갚지 못할 목숨 빚을 말입니다. 묵직한 회장실의 공기가 제 폐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 된 소나무 분재와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그리고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창문까지. 평생 나무만 만지고 살아온 저와는 아무런 접점도 없을 것 같은 이 공간에서 저는 지금 제 아내의 병원비를 3년째 내주고 있다는 대기업 회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켜버린 실타래 같았고 심장은 불길한 예감으로 쿵쾅거렸습니다. 어르신, 우선 마음을 좀 진정하시지요. 차라도 한 잔. 박태준 회장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지만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올 리 만무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됐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지요. 회장님, 대체 제 아내 오미자와 무슨 관계입니까?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회장님이 제 아내의 병원비를 내주고 있는 겁니까? 혹시나 정말 혹시나 했던 최악의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남편과 자식까지 버리고 도망간 아내, 그리고 그녀를 뒤에서 돌봐주는 대기업 회장. 이보다 더 끔찍한 그림이 또 있을까요? 제 눈빛에 서린 의심과 분노를 읽었는지 박 회장은 쓴웃음을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요. 하지만 제게 오미자 여사님은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빚을 진 은인입니다. 은인이라니요. 평생 남의 집 부엌대기 아니면 식당 허드렛일만 하던 사람이 이 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대기업 회장의 은인이라니.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에 실소만 터져 나왔습니다. 은인? 제 아내가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군요. 평생 가난에 찌들어 살던 사람이 뭐가 있어서 회장님 같은 분의 은인이 된단 말입니까? 비아냥거림이 가득한 제 말에도 박 회장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깊은 상념에 잠긴 듯 먼 곳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주 먼 과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도 더 된 일이군요. 제가 지금의 TJ그룹을 일구기 전 저는 모든 걸 잃고 거리를 헤매던 노숙자였습니다. 사업은 망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지요.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밤 저는 서울역 근처에서 며칠을 굶은 채로 이대로 얼어 죽는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지난 세월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허름한 국밥집 주방에서 한 여인이 나오더군요. 제 몰골을 보고도 다른 사람들처럼 피하거나 멸시하는 눈빛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다시 들어가더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르신의 아내 오미자 여사님이었습니다.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젊은 시절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은 많았지요. 자신도 먹고 살기 팍팍하면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국밥을 정말 개걸스럽게 먹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사람의 온기였지요. 다 먹고 난 제게 미자 씨는 달고 달은 1,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걸로는 차비밖에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오늘 밤은 따뜻한 데서 주무세요. 내일은 꼭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고요. 그 눈빛, 그 목소리를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박 회장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저 역시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죽지 않고 살아서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그래서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국밥 한 그릇과 1,000원 몇 장이 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그 후로 정말 죽기 살기로 일했고 운이 따라주어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지요. 하지만 성공하고 나서 미자 씨를 찾았을 땐 이미 그 국밥집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수소문하며 몇 년을 찾아 헤맸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더군요. 그러다 3년 전 우연히 요양원 봉사활동을 후원하게 되었는데 그곳 환자 명단에서 오미자라는 익숙한 이름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간 그곳에서 치매에 걸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내를 발견한 것이지요. 제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병원비 월 5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생을 후원해도 모자라지요. 하지만 어르신 제가 그분을 다시 찾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30년 전 미자 씨가 왜 어르신과 아드님을 떠나야만 했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 말입니다. 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30년 전에 허리를 크게 다치신 적이 있으시지요? 목수일을 하시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셔서 그대로 두면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고요. 그의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건 저와 아내 단둘만이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당시 의사는 수술만 받으면 다시 예전처럼 걸을 수 있지만 수술비가 집 한 채 값과 맞먹는다고 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지어주며 살아온 제게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돈이었지요. 저는 결국 수술을 포기하고 이대로 주저앉아 아내와 아들에게 짐이 되느니 죽는 게 낫겠다고 매일같이 술만 마시며 아내를 닥달했습니다. 그때 미자 씨가 사라진 겁니다. 어르신은 아내가 지긋지긋한 가난과 병든 남편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미자 씨는 어르신의 수술비를 구하기 위해 떠났던 겁니다. 강남에 있는 어느 부잣집에 입주 간병인으로 들어가는 조건으로 3년치 월급을 가불해서 거액의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답니다. 그 집안 사정이 복잡해서 외부와는 일절 연락을 끊고 죽은 사람처럼 3년을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지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아내를 원망하고 증오하며 살아온 제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지옥에 던졌던 겁니다. 아내는 그 돈을 몰래 제 수술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3년이 지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려 했을 땐 이미 어르신과 아드님은 살던 집을 떠나 연락이 끊긴 후였다고 합니다. 그 후로 평생을 식당일과 파출부 일을 전전하며 두 분을 찾아 헤맸지만 끝내 만나지 못하고 병을 얻어 요양원에 오게 된 것이고요. 입 밖으로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뜨거운 눈물만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저는 아내를 원망했고 그녀 역시 저를 찾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그리움 속에서 홀로 병들어갔던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도 오랫동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와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자 씨가 어르신께 남긴 것이 있습니다. 이걸 꼭 보셔야만 합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람이 내뱉은 말들이 도무지 현실처럼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내 아내가 그저 돈 때문에 나를 버리고 도망간 줄 알았던 내 아내가 이 사람의 은인이라고요? 젊은 시절 노숙자였던 그를 거두고 먹여서 재기할 수 있게 도운 사람이 바로 오미자, 내 아내였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원망의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거대한 허무함인지 모를 감정이 심장을 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태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육중한 책상 뒤편에 있는 금고로 향했습니다. 다이얼을 돌리는 소리가 정적이 흐르는 회장실 안을 무겁게 채웠고 잠시 후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금고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금고 안에서 아주 작은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고는 다시 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묵직한 원목 테이블 위로 그것을 조용히 밀어놓았습니다. 손때가 새까맣게 묻은 낡은 통장 하나였습니다. 비닐 커버는 가장자리가 다해져 너덜너덜했고 앞면에 희미하게 찍힌 은행 로고는 어느 시절의 것인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건 요새는 구경조차 하기 힘든 아주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박 회장은 여전히 침착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미자 여사님께서 언젠가 김철수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꼭 직접 전해달라고 제게 맡기신 물건입니다. 저는 차마 그 통장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덩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30년입니다. 강산이 3번이나 변하는 시간 동안 저는 그 사람을 증오하고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병든 남편과 어린 자식을 버리고 떠난 매정한 여자라고 제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다 무슨 경우입니까? 제가 이걸 왜 받아야 합니까? 30년 전에 모든 게 끝난 사이입니다. 이제 와서 이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제 말에는 날이 서 있었지만 박 회장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깝다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번 열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안에 선생님께서 지난 30년간 모르고 사셨던 진심이 담겨 있을 겁니다. 떨리는 손을 애써 뻗어 차가운 테이블 위에 놓인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겨 있을 세월의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예금주 이름 석자가 눈에 박혀왔습니다. 오미자. 익숙하면서도 너무나 낯선 제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본 순간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는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장 안에는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상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1,000만 원, 1억 원 같은 큰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그 사람이 떠난 직후부터 바로 얼마 전까지 5만 원, 10만 원, 3만 원 땀과 눈물이 아니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작은 금액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찍혀 있었습니다. 입금자명 옆에는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파출부 일당, 심지어 폐집한 돈 같은 글씨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떠나신 첫날부터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모으신 돈입니다. 처음에는 식당 주방에서 허드레실부터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밤에는 여관 청소를 하시고 주말에는 남의 집 파출부 일을 나가셨답니다. 그렇게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30년을 버티신 겁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제 귀에는 아득하게만 들렸습니다. 저는 통장의 마지막 장까지 멍하니 넘겼습니다. 마지막에 찍힌 총액은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액수는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모으기까지 내 아내가 견뎌냈을 야속한 세월이었습니다. 비단 옷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호의호식했을 거라는 제 비참한 상상은 이 낡은 통장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더 지독하고 혹독한 가난의 한복판에서 홀로 30년을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통장 비닐 커버 안쪽에 무언가 두툼하게 잡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네모 반듯하게 여러 번 접힌 낡은 편지지 한 장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통장 안에서 눌려 있었는지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고 접힌 부분은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종이 곳곳에는 희미하게 번진 눈물 자국 같은 얼룩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실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30년 넘게 살아온 낡은 집 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그가 건넨 낡은 통장과 빛바랜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죠. 수십 년의 세월이 내려앉은 통장은 묵직했지만 제 심장을 짓누르는 건 오히려 저 얇디 얇은 편지 한 장의 무게였습니다. 손이 벌벌 떨려왔습니다. 30년입니다. 강산이 3번이나 변하는 시간 동안 저는 이 편지의 주인을, 제 아내를 원망하고 또 증오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날의 저를, 어린 아들을 버리고 떠난 매정한 여자라고, 제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라고, 밤마다 술에 취해 되뇌고 또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편지라니요. 무슨 변명을 하려고, 무슨 말을 하려고. 차라리 열어보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지긋지긋한 원망이라도 끌어안고 사는 게 익숙하지 않은가.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위해서라도, 아니, 이제는 나를 기억조차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저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빳빳하게 여러 번 접힌 편지지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희미한 잉크 냄새와 함께 눈에 익은 아내의 글씨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게 시집와서야 어깨 너머로 배운 글씨. 삐뚤빼뚤하지만 한자 한자 힘주어 눌러 쓴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둑이 터지듯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 기억이나 하실까요? 이 편지를 당신이 언젠가 읽게 될 날이 올까요? 첫 문장부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는 제가 이 편지를 읽을 날을 상상하며 이 글을 썼던 겁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흐려지는 눈을 몇 번이고 훔쳐내며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당신 기억나세요? 민준이 낳고 얼마 안 돼서 당신이 크게 알아누웠던 날. 밤새 열이 펄펄 끓는 당신 머리맡을 지키면서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 잘못될까봐, 우리 민준이 아비 없는 자식으로 클까봐. 다행히 당신은 툭툭 털고 일어났지만 그날 이후로 당신 기침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당신 폐에 그림자가 보인다는 말을 엿들었습니다. 의사는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당신 몰래 다시 찾아간 병원에서 저는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당신 몸에 큰 병이 자라고 있다는 걸.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길어야 몇 년이라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술비는 집을 팔아도 모자란 돈이었고 당장 약값조차 버거웠던 우리 형편에 그건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편지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저 지독한 감기 몸살인 줄로만 알았던 그 병이 아내에게는 그런 공포와 절망으로 다가왔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당신을 잃을까봐 무서웠고 가난 때문에 당신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당신은 목수일로 온종일 먼지 마시며 거칠어진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다 나을 거라고 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약값 때문에 밤새 잠 못 이루고 한숨 쉬던 당신의 뒷모습을요. 그때 박 사장님, 아니 지금의 박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몇 해 전 겨울 공사장에서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은 그분께 제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잊지 않고 저를 찾아오셨더군요. 재기에 성공했다면서 뭐든 돕고 싶다고요. 저는 염치불구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 남편 좀 살려달라고, 돈 좀 빌려달라고요. 하지만 당신 성격을 아는 저는 차마 당신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남에게 신세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자존심 때문에 치료를 거부할까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랬던 겁니다. 아내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제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세상 모든 오해와 비난을 혼자 뒤집어 쓰기로 마음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쁜 아내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을 버리고 도망친 매정한 여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만 당신이 저를 원망하면서라도 독하게 살아서 병을 이겨낼 테니까. 그래야만 박 회장님이 지원해주는 치료를 억지로라도 받을 테니까요. 민준이를 두고 떠나는 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수십 번을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 새끼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싶어서, 당신의 따뜻한 손 한 번만 더 잡아보고 싶어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떠나와 박 회장님이 마련해준 작은 식당 구석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매일 당신과 민준이 사진을 품에 안고 잠들었고 매일 밤 당신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당신이 혹시라도 다시 아플까봐, 민준이 대학이라도 보내려면 돈이 필요할까봐 한 푼 두 푼 억척같이 모은 돈이 이 통장에 들어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오해를 풀고 당신 앞에 떳떳하게 서는 날 이 돈을 건네며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움켜쥐고 오열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수많은 입금 내역들. 5만 원, 10만 원 땀과 눈물로 얼룩졌을 그 돈의 무게가 제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30년간 아내는 단 하루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었던 겁니다. 가장 혹독한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채 오직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편지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잉크가 번진 자국은 아마 아내의 눈물 자국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꾸만 기억이 깜빡깜빡합니다. 어제 먹은 밥도, 조금 전에 만난 사람 얼굴도, 당신과 민준이 얼굴마저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보, 제가 혹시라도 당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기 전에 이 마음만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 제 심장을 꿰뚫는 그 문장이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당신 아내여서, 민준이 엄마여서 내 인생이 참 행복했어요. 저는 더 이상 편지를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낡은 편지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원망의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 거대한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아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미안한 건 내가 아니오, 여보. 고마운 것도 나요. 내가 당신에게 했어야 할 그 말을 이제 와서 어떡하면 좋단 말이오. 저는 텅 빈 집에서 아내의 이름만 부르며 한참을 그렇게 울고 또 울었습니다. 박태준 회장님의 집무실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손에 들린 낡은 통장과 바싹 마른 편지 한 장이 마치 내 남은 인생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이란 세월. 그 기나긴 시간을 저는 아내에 대한 증오와 원망으로 버텨왔습니다. 밤마다 술에 취해 그녀를 욕했고, 아들 민준이에게는 내 엄마는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나쁜 여자라고 세뇌하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제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니요.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무작정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어디인지도 모른 채 그저 걷고 또 걸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편지 속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고 통장에 찍힌 수많은 입금 내역들이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파출부 일. 늙고 병든 몸으로 온갖 꾸준일을 해가며 한 푼 두 푼 모았을 아내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 돈을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30년 동안 오직 저와 아들을 위해 모아왔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길가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자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너를 원망하며 술에 취해 잠드는 동안 너는 내 약값을 벌기 위해 꽁꽁 언 손을 녹여가며 그릇을 닦고 있었구나. 나는 내가 지긋지긋한 가난을 피해 도망갔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던 것이구나. 30년 동안 이 무지하고 못난 남편을 얼마나 원망했을까. 아니, 원망조차 하지 않고 그저 그리워하며 눈물만 삼켰겠지. 한참을 울었을까요? 흐릿한 눈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퉁명스러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요, 아버지? 민준아, 지금 어디냐? 잠깐 볼 수 있겠니?
제 목소리가 심하게 잠겨 있었던 탓일까요? 아들의 목소리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중요한 얘기다. 우리는 늦은 밤 문을 연 작은 포장마차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소주잔만 기울이던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여자 아니. 어머니는 만나보셨어요?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하더니 막상 침에 걸려서 요양원에 있다니까 마음이 좀 약해지셨나 보죠? 아들의 날 선 목소리에는 저와 똑같은, 아니 저보다 더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제가 아들의 가슴에 어머니에 대한 미움을 심어줬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품에서 낡은 통장과 편지를 꺼내 아들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읽어봐라. 민준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아들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간을 찌푸렸다가 입술을 깨물었다가 이윽고 통장을 펼쳐본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 빼곡히 찍힌 김철수, 김민준이라는 이름들. 10만원, 20만원. 고된 노동의 대가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어머니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에요, 아버지. 그래, 사실이다. 내 엄마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다. 우리를 지키려고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진 거였어. 제 말에 민준이는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떠난 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30년간 서로를 핥히고 상처 줬던 시간들에 대한 미안함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죄스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제 어떡해요? 엄마는 우리를 기억도 못하는데. 괜찮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저는 눈물로 젖은 아들의 얼굴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엄마를 기억해주면 된다. 엄마가 30년 동안 우리를 지켜줬으니 이제는 우리가 엄마를 지켜줄 차례야. 다음 날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다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길이었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허무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미안함과 남은 시간만이라도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다는 간절함 뿐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아내는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고생만 하다 늙어버린 아내의 앙상한 어깨와 하얗게 센 머리카락, 깊게 펜주름 하나하나가 가슴 아프게 박혀왔습니다. 제가 조용히 다가가자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제 뒤에 서 있는 아들을 보고도 아내의 텅 빈 눈동자에는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아내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침대 옆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아 주름진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미자야, 나야, 내 남편 철수. 철수? 아내는 희미하게 제 이름을 음조렸지만 그 이름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는 듯 고개만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래, 나 철수야. 당신 남편.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저기, 우리 아들 민준이도 왔어.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했던 우리 아들. 이렇게 늠름하게 잘 컸어. 아들 민준이는 차마 다가오지 못하고 문 앞에서 눈물만 훔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미자야, 당신이 날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우리 민준이를 알아보지 못해도 괜찮아. 당신이 30년 동안 우리를 잊지 않고 사랑해줬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리고 우리 아들이 당신 곁에서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지켜줄게. 당신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바쳤던 그 세월
우리가 다 갚아줄게. 남은 시간만이라도 다시 당신의 남편으로 살게 해줘. 다시 우리 민준이의 엄마가 되어줘. 제 고백을 알아들은 것일까요? 아내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서 천천히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비록 기억은 잃었을지라도 그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는 30년간 간직해온 우리의 사랑이 남아있는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눈물을 조용히 닦아주며 남은 내 모든 시간을 오직 이 여자를 위해 쓰겠다고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다짐했습니다.